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연예인들에게는 늘 국민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국민 여동생, 국민 배우, 국민 개그맨, 마치 온 국민이 직접 임명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국민 타이틀이 언제나 영원한 건 아닙니다. 한때는 온 집안 거실 안방까지 점령하던 얼굴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TV 화면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한순간의 치명적인 실수로 국민 타이틀은커녕 방송 무대에서 종적을 감춰야 했던 연예인 TOP9를 모아봤습니다. 9위는 강호동입니다. 2011년 9월 5일 강호동 소속사는 마치 대형 범죄를 고발이라도 하듯 강호동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팬들에게 사과한다는 포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핵심은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이었죠. 소속사 측의 장황한 입장은 이랬습니다.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강호동은 탈세 혐의를 받았고 수억 원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간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더 잘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결국 요약하면 탈세 걸렸으니 벌금 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의혹은 한 시민이 강호동이 연간 3천만 달러, 하나 630억 원이나 벌면서 세금을 덜 냈다라며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액은 다소 황당했지만 탈세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기엔 충분했죠. 방송 관계자들은 오히려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강호동이 연간 630억 원을 벌 수는 없습니다. 출연료 다 합쳐도 40억 원대 수준이고 행사 광고까지 쳐도 630억 원은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 즉, 탈세는 맞지만 돈은 그 정도로 많이 벌진 않았다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해명이었습니다. 소속사 역시 회계사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회계사의 실수였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에는 세금은 안 냈는데 변명은 열심히 한다로밖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1년 9월 9일 강호동은 공식적으로 눈물 섞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잠정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사람들은 눈물이 아니라 세금을 흘렸어야지라며 냉소를 보냈습니다. 강호동은 프로그램 제작진 피해를 걱정한다는 말을 남기며 스스로 하차를 선택했지만 이미 국민적 실망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민 MC라 불리던 그가 하루아침에 국민 탈세범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8위는 배우 조용기입니다. 1982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조용기는 처음에는 배우로 출발했지만 점차 연기보다 예능에서 웃음 짓게 하는 입담으로 더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MBC의 장수 프로그램 세바퀴와 MBN의 황금 아래 고정처럼 붙어있으면서 예능 패널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을 굳혔죠. 하지만 2017년 황금알이 막을 내리자 조용기의 TV 속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동네형 TV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구독자 수는 겨우 1900명 수준. 초반에는 꾸역꾸역 영상을 올리더니 지금은 9개월째 방치된 채 채널도 사실상 계정 유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용기라는 이름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킬러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이 별명은 1993년 그의 치명적인 범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조용기는 술에 취해 강원도 정선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후 피해자를 길가에 방치하고 본인은 차 안에서 태연히 잠들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심신미약이라는 익숙한 면죄부 덕분에 형량이 줄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늘어났지만 곧 보석으로 풀려나 다시 방송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건이 묻히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조용기는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붙은 별명이 바로 킬러조, 그리고 그 꼬리표는 지금도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조용기가 제대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유튜브 댓글창조차 닫혀있는 현실이 그가 대중의 평가에서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과거의 범죄를 희석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위는 배우 서하준입니다.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무대에 선 그는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의 조연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제작 과정의 변덕 덕분에 다시 합류했고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대사로 주연급 배우로 급부상하게 되었죠. 그 이후 여러 아침 드라마와 일일극에서 남자 주인공을 꿰차며 연극 무명 시절의 서름을 만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능 정글의 법칙에 얼굴을 비추며 차세대 남자 배우라는 이미지를 쌓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스캔들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알몸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남성이 등장했고 그 인물이 서하준과 판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퍼지자 그는 해명 대신 잠적을 택했습니다. SNS를 비공개로 돌리고 소속사마저 10일간 연락 두절이라며 두 손을 들었죠. 다른 배우들이 유사한 루머에 강경 대응하며 선긋기에 나섰던 것과 달리 서하준은 묘하게 침묵을 고수하며 오히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2017년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조차 태도는 모호했습니다. 창피한 건 반나절도 안 갔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가 남았다. 누가 봐도 나 같으니 굳이 맞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침묵이 금이 아니라 침묵이 자백이 되어버린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9년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에 다시 주연으로 복귀하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사건이 없었다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보다는 굳이 자초한 논란 속에서도 다시 얼굴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연예계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목 아닐까요? 6위는 배우 이영하입니다. 2003년 강호동의 예능 프로그램 천생연분을 통해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영하는 귀여운 외모와 발랄한 이미지로 여러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배우로서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2010년 국민 드라마로 불린 채빵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을 맡으며 인지도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청률이 50%를 기록한 덕분에 그녀 역시 국민 배우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의 그림자에는 기괴한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똥꼴레라는 수상한 단어였습니다. 200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남자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영하를 좋아하냐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된 해프닝은 곧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똥꼴레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영하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댓글의 내용이란 게 가관이었죠. 남자 연예인들이 이영하를 다 좋아한다. 코디 얘기 들어보니 밴 안에서도 수첩에 글을 적으며 차분하다. 고등학교 땐 뚱뚱했는데 철저한 식단으로 몸매 관리한 게 대단하다. 중학교 때는 놀았지만 한양대에 수석으로 들어간 건 정말 존경스럽다. 마치 팬이라기보다는 본인 소개서를 쓰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문제는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이면서 터졌습니다. 해당 아이디의 과거 기록을 추적하니 이영하가 직접 팬들에게 받았던 메시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즉, 자작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본인이 쓴 댓글에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셈입니다. 뒤늦게 아이디를 바꾸고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이영하 똥꼴레라는 꼬리표는 온라인에 영구적으로 새겨졌습니다. 소속사는 검색어에서 이 단어를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오히려 우픈 해프닝만 더 크게 번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빵왕 김탁구 이후 주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고 2018년을 끝으로 방송 활동도 사실상 끊겼습니다. 한순간의 자존심과 어설픈 자작극이 평생의 족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배우라면 연기로 승부해야 할 터인데 댓글 장난질로 이름을 남겼으니 씁쓸할 따름이죠. 앞으로는 똥꼴레가 아닌 진짜 연기로 다시 시청자 앞에 서길 바랄 뿐입니다. 5위는 차태현입니다. 지난 16일 KBS 9시 뉴스는 마치 대형 비리라도 폭로하듯 차태현 김준호 내기 골프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2016년 7월 차태현이 단체 카톡방에 5만원권 10장을 찍어 올리며
김준호와 내기 골프를 쳤다고 자랑했고 신고하면 세고락 이라는 유치한 멘트까지 덧붙였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뒤인 7월 19일에는 자신이 225만 원, 김준호가 260만 원을 땄다고 직접 밝히며 어린아이처럼 승패를 계산하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국민 배우라 불리던 사람이 사실상 내기 골프 도박꾼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면서도 참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두 사람은 모든 방송에서 서둘러 하차했습니다. 겉으로는 책임을 인정하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눈에는 변명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로 비쳤습니다. 내기 골프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반복된다면 도박에 해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더 묻습니다. 과연 차태현이 단발성 장난을 친 걸까? 아니면 이게 그의 평소 버릇이었을까? 한편 해당 보도는 KBS 내부까지 은근히 겨냥했습니다. 기자는 당시 1박 2일 PD의 방관 책임을 언급하며 우리도 잘못했다는 식의 자기반성 프레임을 걸었지만 정작 책임 프로듀서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차태현 마이너스 김준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KBS 조직 전체가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웃음 뒤에 감춰진 연예계의 민낯뿐 아니라 방송국의 안일한 시스템까지 그대로 드러낸 한편의 블랙 코미디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김재원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홀로 자신을 키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는 늘 가족의 사랑을 강조해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어머니의 미완의 꿈을 대신해 유학길에 올랐지만 결혼 후 아버지가 병을 얻자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효자서사의 전형 같죠. 아버지를 간호하며 지내던 중 우연히 본 KBS 아나운서 모집 공고에 도전했고 28세에 당당히 아나운서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발령은 춘천. 문제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병든 아버지 곁에 오래 머물지도 못한 채 직장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충분한 장례 절차조차 치르지 못한 채 곧바로 방송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효를 말하던 그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옆자리에 없었던 셈이죠. 그 이후 그는 불효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불안이 자기 가정에까지 번질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침마당에서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가족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기보다는 끝내 직장과 효도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은 아나운서의 씁쓸한 뒷모습에 가까웠습니다. 3위는 서인영입니다. 가수 활동보다 예능 출연으로 더 많이 얼굴을 비춘 서인영은 늘 논란 제조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튀는 언행으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선배 후배 가리지 않는 무례한 태도로 인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2017년 JTBC 최고의 사랑님과 함께 이에서 크라운제이와 다시 뭉쳤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2008년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 부부로 출연하며 개미 커플로 큰 사랑을 받았던 두 사람의 재회였으니까요. 많은 팬들이 혹시 다시 전성기? 라며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재회는 두 달도 못 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하차를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SNS에 의미심장한 글까지 올리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키웠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은 들끓었습니다.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잘랐다는 주장부터 크라운제이와 갈등이 원인이라는 추측까지 쏟아졌죠. 결국 제작진 측 관계자가 직접 나서 폭로글을 올리면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가 공개한 영상 속 서인영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거친 욕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척 눈물로 동정심을 사려는 걸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그의 말처럼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폭로에 따르면 그녀는 촬영 전날마다 일정 변경을 요구했고 당일엔 문을 열어주지 않아 스태프들을 몇 시간씩 대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빠듯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 호텔 더 좋은 방을 요구하며 제작진과 두바이 관광청 관계자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최악은 두바이 촬영 마지막 날. 서인영은 아예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크라운제이가 홀로 촬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개미 커플은 그렇게 개미굴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녀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냈지만 본인 손으로 쓴 흔적조차 없는 형식적인 입장문이었습니다. 욕설은 감정 조절 실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해명은 오히려 더 큰 조롱만 불러왔죠. 이후 가끔 예능에 얼굴을 비췄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를 잃은 그녀는 더 이상 주목받는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뒷말과 구설수가 더 유명한 참으로 씁쓸한 이름으로 남게 된 셈입니다. 2위는 배우 최철호입니다. 1990년 연극님의 침묵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연극판을 거쳐 영화 조연, 그리고 드라마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KBS 불멸의 이순신, 천추태후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파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2009년에는 KBS 나무조연상까지 거머쥐며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0년 자이언트 대신 사극동이 출연을 선택한 그는 동료 배우 손일권과 가진 술자리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을 터뜨립니다. 바로 여자 후배 폭행 의혹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대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기자 앞에서 절대 폭행은 없었다라며 뻔뻔하게 부인했고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늘어놓았죠. 그러나 진실은 CCTV 영상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공개되자 그의 말은 순식간에 거짓말로 전락했고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추락한 이미지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출연 중이던 박하선이 지목되자 그녀는 직접 미니홈피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한 의혹을 일축해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손일권의 여자친구이자 무명 여배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최철호는 나중에서야 방송에 나와 전성기를 잃을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대중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그 후 몇몇 드라마에서 조연단 역으로 얼굴을 비추긴 했으나 더 이상 주목받는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큐 프로그램에 나와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하며 세간을 씁쓸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정 어린 목소리도 있지만 폭행과 거짓말로 실추된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그 이름은 연기력 좋은 배우가 아닌 폭행 배우라는 오명으로 기억되고 있으니까요. 1위는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KBS 개그 콘서트에서 깜빡이 역할로 얼굴을 알린 그는 깜빡이 홈쇼핑 등 코너를 통해 한때 큰 인기를 끌며 무대 위에서만큼은 웃음을 주던 개그맨이었습니다. 깜빡이라는 캐릭터로 유행어까지 만들어내며 전성기를 누렸고 18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에는 동기 안상태와 함께 광고까지 찍으며 18기 중 가장 잘나가는 인물로 꼽혔죠.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5년 5월 후배 개그맨 김지환을 강목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결국 구속수감이라는 치욕스러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25살의 김진철은 나이는 더 많지만 기수로 후배인 29살 김지환에게 선배 대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가했다 합니다. 참으로 유치하고 비겁한 권위의식이었죠. 심지어 사건 한 달 전에도 9명의 후배들 앞에서 김지환을 마대자루로 때렸다는 증언까지 나왔으니 이는 우발이 아닌 상습적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5월 4일에는 녹화 후 20기 후배들을 옥상에 불러내 강도 높은 얼차려를 시켰는데 신봉선을 제외한 14명이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 뻗쳐를 해야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웃음을 전해야 할 무대 뒤에서 벌어진 건 폭력과 군기 문화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김지환은 강목에 맞아 뇌진탕과 두통으로 병원에 실려가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가족들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가족의 끈질긴 요청 끝에 결국 치료비만 받고 합의로 마무리되었죠. 그 이후 김진철은 방송에 나와 눈물로 사과했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은 싸늘하게 돌아선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뒤 다시 무대에 서려 했지만 복귀는 실패. 봉숭아학당 같은 인기 코너가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동안에도 자리를 잡지 못했고
끝내 개그 콘서트 무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개그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군기 문화와 위계 질서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만약 이런 추악한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더 오랫동안 무대에서 사랑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그를 하다 못해 후배를 때려잡던 깜빡이는 결국 방송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웃음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